네, 미중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소식에 뉴욕 증시 지난밤에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연준 정책에 영향을 줄 5월 CPI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 장중 한때에는 2,90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시장에 대한 다양한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정다운 LS증권 투자전략팀 수석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대선 전부터 기대감 드러냈던 시장이 이제 신정부 출범 이후에 2,800선 위에 지금 안착을 했고 2,900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3,000까지 단기 랠리 기대감도 나오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3,000포인트가 상당히 좀 라운드 넘버이기 때문에 네. 많은 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도 3,000포인트가 무리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저희도 하반기 전망에서 PBR 1배를 상단으로 제시를 드렸었는데 그 레벨이 아마도 3,000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000 이상을 넘어간다라는 얘기들, 기대감들도 좀 많은 그림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저희는 조금은 정책이 흘러가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또 하반기 리포트도 내셨는데 증권사에서 3,000을 제시한 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LS증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희도 3,000포인트를 상단으로 3,000이요. 제시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 3,000포인트가 숫자로 보면은 대선 이전에는 네. 이게 상당히 좀 멀어 보이는 수치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이렇게 지수가 급등을 하고 이제 3,000포인트라고 하면은 지수가 뭐 3%에서 4% 정도 남짓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3,000포인트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때 저희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고 이 박스권 흐름에서 상단이 과거를 봤을 때 1배가 채 안 되는 수준 정도에서 상단이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배 정도 3,000포인트를 얘기를 드리는 건데 왜 그래도 박스권을 얘기를 드리냐라고 했을 때 아마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주식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기업인 거고 이 기업에서 이익을 잘 벌어 들일 때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주가도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수출 증가율이 아마도 이렇게 좀 개선이 가속화되는 그림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역사적인 박스권의 상단 정도를 저희 역시도 상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실적단이 그렇게까지 개선되지는 않지만 이 제한된 실적 내에서도 소액주주들의 몫을 늘려주겠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네. 밸류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정책적으로는 사실 세부적인 것들이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스권의 상단 정도까지를 일단 1차적인 목표 레벨로 잡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전망을 위해서는 글로벌 증시 환경 점검도 중요할 텐데요.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을 했고 어느덧 이제 또 고점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밸류가 너무 높다는 의견들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1월에 자료를 쓸 때도 미국의 밸류 레벨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작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지금 상황에서 밸류 레벨이 그러면은 높았던 것들이 좀 완화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PER을 보시면 22배에 근접한 레벨입니다. 이렇게 높은 레벨이 그러면 작년에는 이렇게 높은 레벨이 아니었냐?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좋았냐라고 하면은 똑같이 비쌌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작년과 올해가 좀 확연히 달라지는 네.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바라봤을 때 작년에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너무나 좀 팽배했던 그런 네. 시기였죠. 모두가 안 좋은데 미국만 좋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높은 밸류 레벨에서도 더욱더 자금이 유입이 되고 주가가 더 상승하고 그래서 자금을 또 유입시키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었던 건데 올해 그림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7월이 되면은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될 텐데, 실적을 바라봤을 때에도 지금 이익 컨센서스를 보면은 조금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관세로 인해서 비용이 올라가고 이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기업들에게는 마진 압박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싼 미국 시장은 언제나 같았지만 네.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 레벨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시장을 전망했을 때 미증시 미경제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미증시는 연초부터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역효과다, 부작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앞으로 미증시 흐름, 미국 자산시장 매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달러 자산 자체에 대한 비선호가 좀 나타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수치적으로 미국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으로라든지 자금 유입 강도가 낮아졌다거나 이런 그림은 아직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 채권을 둘러싼 환경들을 바라봤을 때 응찰률이 약간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해외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미국채에 대한 비중을 조금은 낮춰가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냐 아니면은 경기 사이클에 따른 순환적인 문제이냐가 앞으로는 더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순환적인 논리에서, 그러니까 경기가 흘러감에 따라서 미국이 약간 둔화되는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일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결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 패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 경제가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인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노후 자산,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노후 자산을 그 증시에 담아놓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만약에 미증시가 이렇게 지난 몇 년 같은 호조를 보이지 못한다면 이게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소비 둔화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비를 할 때 일단 지금 벌고 있는 돈, 소비 여력이 일단 중요할 것이고, 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네.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소비 여력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소득단을 살펴보면은 고용 시장이 완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좋은 이슈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의 다른 반대편을 살펴보면 기업들에게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주는 임금이 이전같이 가파르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는 돈이 이전같이 빠르게 증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자산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던 게 두 번째 요인인데, 이게 바로 주식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소비 여력이 더 생기고 혹은 빠짐에 따라서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러한 자산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 비중이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고, 그리고 연구 결과였는데, 22년도에 글로벌 이제 카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비자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주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외의 다른 자산까지 좀 통합해서 봤을 때 1달러만큼의 자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22센트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이전같이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번에는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정책을 보면요, 관세랑 감세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큰 틀에서 도달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진척이 예상보다는 좀 빠르지 않은 상태인데, 관세랑 감세가 앞으로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원안대로 모두 통과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미국 경제 상황을 바라봤을 때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재정 수지를 어느 정도는 좀 건전화시켜야 되고 경상 수지를 좀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결국 미국의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높은 상황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악순환 구조를 좀 점점 더 가중시켜가면서 악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부분들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합니다만,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쓰면서 또 재정은 효율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든 뭐 다른 정치권에서든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조금은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방법 역시도 좀 뾰족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추진하려고 하나 반발에 부딪혀서 약간은 후퇴하는 그림으로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관세가 원안대로 좀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경기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조금 점점 더 조율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관세를 걷어서 감세를 하겠다는 구상 분명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무디스 같은 경우는 재정적자 우려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한 상황이고요.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재정적자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겠지만, 미국 경제가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이제 재정을 통해서 성장해 왔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겠는데, 그 앞으로의 성장을 좀 생각한다면 재정을 마구 줄일 수는 없지 않을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재정 적자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면서 미국의 성장률 역시도 독보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시기가 겹칩니다. 네. 그래서 명확하게 얼마나 좀 효과를 냈느냐는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사실 바이든 정부 때 이렇게 좀 IRA법이나 칩스법 같은 것을 쓸 때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미국 내 투자를 유치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재정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성장률이 가능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좀 앞으로 재정을 마구 줄인다, 이런 부분들 당연히 좀 쉽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앞으로 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단기적인 과제는 금리를 하향 안전화시키는 부분에 있다라고 좀 네. 생각이 됩니다. 금리를 일단은 좀 낮춰주게 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재정에 대한 부담들을 단기간이나마 조금은 낮출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을 미국채로 좀 잡아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SLR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미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국채에 대한 수요층을 탄탄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금리를 낮춰가는 방향을 잡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 트럼프 정부는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중간선거 기점으로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세와 관련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을 네네.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좀 취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성장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성장, 경기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성장을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때 재정을 쓰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좀 확실하고 손쉬운 선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해외 자본을 유치를 함으로써 네. 이 부분을 좀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AI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외교를 좀 추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반발에도 좀 부딪히지 않고 성장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조금은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본다라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미국 내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네. 관세와 관련된 좀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좀 저는 여전히 좀 가능성 있는 선택지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일본 간의 협상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중간 선거와 같은 스케줄을 생각했을 때 관세 협상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빠르게 네. 진행이 돼야 되겠죠.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조금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네. 않겠나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잃는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랬을 때에는 미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무언가 시장 전략이라는 부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버텨나가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직면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협상에 대한 조급함이 좀 나타남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좀 작용을 하려면은 강경한 스탠스를 좀 보이기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와 한 두세 달 정도가 위기와 기회의 공존의 시간이지 않나. 왜?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라고 좀 보여지고, 반대로 또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강경한 스탠스를 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좀 가는 시간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 협상도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고, 베센트가 뭐 차기 의장으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하반기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통화 정책상으로 봤을 때 저희 LS증권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금리 인하는 뭐 한 차례 정도에 그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관세로 인해서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뉴욕 여는 서베이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발표될 CPI에 대한 컨센서스 역시도 높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관세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이전 뭐 코로나 시기와 같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고 단기에 마무리된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 전에는 먼저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연준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 기대보다는 약간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연준이 신중한 스탠스 좀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증시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 그래도 그간의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미증시가 상승을 한다면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지 기술주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네. 부분이기는 합니다. 결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패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국이 독보적인 성장을 보여왔던 게 작년까지의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 미국 증시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런 기업들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러기보다는 이런 빅테크보다 다른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재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여전히 관세가 후퇴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후퇴하는 게 이전과 같은 관세가 없던 시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관세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에 대한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도 해외에서 무언가 디지털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기보다는 어쨌든 해외 매출처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둔화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본 시나리오는 빅테크 쪽보다는 다른 밸류에이션 레벨이 좀 낮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상반기 시장을 좀 돌아보면 비미국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왔는데요. 물론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자금 흐름의 관점에서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 트렌드는 좀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하반기에도 비미국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비미국이 좋고 미국이 좋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단순화시켜서 지표 하나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네. 미국과 비미국 간의 성장률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좁혀지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미국 혹은 비미국 강세가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를 보이거든요. 근데 미국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더불어서 이제 GDP 구성 항목 중에서 소비 이외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라든지 아니면 고용 계획을 약간은 유보시켜 나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정부 지출을 공격적으로 쓰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 반면에 비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장 재정을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높았던 게 약간은 둔화되고, 반대로 비미국 단에서 이렇게 좀 바닥에 있던 성장률이 약간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네. 이 갭은 줄어드는 모습일 것이고, 그 관점에서는 미국보다는 비미국 쪽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미국 시장이 워낙에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비미국 증시가 좀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어떤 증시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가장 좀 선호 지역으로 제시를 드리는 지역은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가 저희는 가장 좀 정책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여기서 말하는 정책이라 함은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확장 재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경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지역으로 놓고 보면은 유럽 영내에서 생산을 해서 영내에서 수출을 함으로써 이 소비를 해버리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장 재정을 강하게 펼치면 그만큼 유럽 경제권이 함께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유럽 쪽이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독일 같은 경우가 확장 재정의 포문을 열었는데 네. 이 유럽에 이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연초에 재정에 대한 계획들을 적자를 좀 크게 늘리는 쪽으로 제시를 했고, 원래 유럽 지역에서 또 독일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방향성을 잡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유럽에서 독일, 이탈리아 이외에도 다른 국가 역시도 확장 재정을 좀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럽 지역을 좀 최선호 지역으로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이 최선호 지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일이 재정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면서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유동성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중국이 이미 상반기에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많이 쓴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 중국인데 네. 두 나라 모두 다 상반기 수익률이 가장 좋은 국가였다라는 네네.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언뜻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정책을 쓰는 부분들이 경기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냐의 문제로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유럽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를 좀 진작을 시키려고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이 아직도 좀 안정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똑같이 확장 재정을 공격적으로 하지만 중국보다는 독일, 유럽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바라보는 거고요. 네, 지금 뭐 재정 정책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정 정책과 함께 유럽 중앙은행 ECB의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도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요인이 당연히 됐을 텐데요. ECB의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렇다면 그 ECB의 통화 정책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면 그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ECB의 통화
정책상 금리 네. 인하가 마무리됐다라는 부분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역시도 동일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유동성을 확대를 시킨다라는 부분은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을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종결되면은 과연 이 자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원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게 성장률 단을 바라봤을 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반등하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비에서 지금 뭐 스태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은 물가 때문에 물가가 반등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비에서도 지금의 금리 레벨이 좋은 위치에 있다. 앞으로 불확실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그에 대응하기에 좋은 위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금리 인하가 중단된다고 해서 유럽 주식 시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저는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 유럽 증시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전해주셨고요. 비미국 시장의 호조 속에서 우리 증시 역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왔고 앞서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2,90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5천이 열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5천이요. 5천은 참 쉽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PBR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은 크게 좀 두 가지 구간으로 나뉩니다. 하나의 구간은 이전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공격적으로 확장되던 때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가속화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럴 때는 PBR이 1배를 넘어서서 1.3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렇지 않은 기간을 살펴보면은 대략 한 0.8에서 1.0배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PBR 1배를 상단으로 얘기를 드렸던 거고 5천을 가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돼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구조적으로 이제는 PBR 1배가 중심선, 0.9배가 중심선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좀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조금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바라봤을 때 당장 상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약간은 시기가 지연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조금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 허니문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2,9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1조 넘게 물량을 사들이기도 했고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6거래 연속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좀 자금이 들어왔죠. 네네. 대선 직후에 좀 나타났는데 아마도 정치적인 리스크를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이 종료가 됨으로써 외국인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유익 강도로만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다만 길게 봤을 때 과연 앞으로 더 들어올 여지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여전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00원대 초반 정도까지 한 1,330원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글로벌리 바라봤을 때 미국보다는 비미국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때그때의 속도 조절을 nem에 따라서 네. 수급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으나 길게 봤을 때에는 충분히 외국인 자금이 더 유입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자금이 더 유입될 여지가 있다. 지수가 어쨌든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총 비중이 좀 큰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의 상승이 중요할 텐데요. 두 섹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두 섹터를 하반기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로 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난번에 왔을 때도 좀 비슷한 얘기를 네. 좀 드렸었을 것 같은데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쪽을 바라봤을 때 상당히 좀 주가가 못 올라 있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이런 업종들이 좀 올라설 수 있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아쉽게도 매크로적으로 바라봤을 때 수요가 늘어나고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이런 그림
그림들이 당장 눈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외국인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는 과정에서 한국 시장 전체를 산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장 좀 주가 레벨이 낮아져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시가총액 비중도 상당히 큰 업종으로서 두 개 업종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좀 늘려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주가 레벨은 우려를 상당히 좀 많이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네.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는데요. AI 수석을 신설하면서 첨단 산업 육성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어떤 sek터 수혜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AI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당연히 좋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네. 좀 주목을 받을 만한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AI라는 부분이 이제 국가적으로 약간은 인프라를 투자를 하듯이 자금을 집행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큰 나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더 큰 방점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반도체 대형주 단에서까지의 수혜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쪽에 있는 뭐 설계 쪽이라든지 뭐 제조업 산업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상법 개정 기대와 맞물려서는 최근 지주사와 증권사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단기성 테마로 끝날지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수급과 동일하게 봅니다. 길게 봤을 때에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가장 좋았던 시기는 약간은 지나간 게 아닌가라고 네. 좀 생각이 됩니다. 지주사 수익률들 살펴보면은 종목에 따라서 뭐 50%, 100% 지난 한 달간 올라선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정도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선 것이고 그러면 이런 기대감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실제로 지주사들의 주주들 혹은 지주사들의 뭔가 북밸류라든지 아니면 뭐 밸류에이션 레벨을 올릴 만한 것들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길게 바라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정책을 펼칠 때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상당히 좀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좀 더 갈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매크로 이슈부터 시장 상황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변수를 보고 계시고 또 하반기 전략까지 세워주실까요? 저희가 하반기 네. 전략을 세울 때는 지금 주가 레벨로 보면은 너무나 좀 단기간에 빨리 올라온 네네.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도 길게 봤을 때는 정책적인 희망을 좀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5월만 됐어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을 텐데 지금 상황이라면 보유한 것들을 줄이지는 않더라도 추가 매수는 약간은 좀 시간을 보고 정책들을 보면서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기회를 찾는 영역에 있어서는 저희는 뭐 물론 지주, 뭐 증권, 건설 이런 거 다 좋죠. 다 좋은데 지금 가격에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럽다. 조금 싼 것들에서 기회를 찾자라고 네. 좀 바라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자동차, 반도체 아니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부분에 좀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항공주들 아니면은 내수와 관련돼서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유군주들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에 워낙 우리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정책들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 자동차, 반도체, 항공, 유군 등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다운 LS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